집에 들어서니 예상치 못한 얼굴이 보였다. 처형, 오셨어요? 웬일이냐며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온 것이 영 이상했으니 말이다. 아내에게는 5살 터울의 처형이 유일한 형제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장모님이 아내가 20살 되던 해에 돌아가신 뒤 처형은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시집까지 보낸 보호자였다. 나와는 다소 어색한 사이였는데 그 이유는 처형이 날 처음 봤을 때부터 탐탁지 않아 했기 때문이다. 결혼을 결정하며 부산에 신혼집을 차리기로 한 것도 지방대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내 배경도 처형에게는 불만이었다. 피부칠하곤 동생 하나뿐인데 왜 멀리 떠나 보내야 하냐는 게 그녀의 논리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처형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쏘아붙였다. 김서방,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뒀어? 몇 개월째 놀고만 있을 거야? 장사 첫 달에 번 돈이 고작 그거야? 그녀의 막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니 처형의 전화는 내게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아내에게 처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 적은 없다. 아내가 중간에 끼어 곤란해질 것이 뻔했으니까. 그런 처형이 한 달간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부산까지 찾아왔다.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그녀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뒀는데 이제 와서 어린 간호사랑 바람이란다. 진짜 사람 미치게 해. 처형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의사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동안 내게 쏘아붙이던 말들이 떠오르며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걸 얼굴에 드러낼 수는 없었다. 처형, 힘내세요. 남자들이란 다 그래요. 어설프게 위로하며 말을 건넸다. 그러자 처형이 날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다. 뭐라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설마 제부도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더 이상 그녀와 마주하는 건 불똥이 튈 것 같아 씻으러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그 후 처형은 서울로 돌아갔지만 몇 달 뒤 결국 이혼했다. 의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고 처형은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형이 우리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한때는 나를 몰아붙이던 날카로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내 눈치를 살피며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부, 이거 좀 열어줘요. 처형이 가벼운 웃음과 함께 말을 건넸다. 물병 뚜껑 하나를 열어달라는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며 애써 넘겼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처형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부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나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이후 처형은 나를 향해 작은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다. 제부, 나 이거 먹고 싶어. 사줘요. 제부는 정말 진국이야. 역시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니까.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녀의 말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녀도 알고 있는 듯했다. 밤늦게 거실에서 마주한 적도 많았다. 그녀는 종종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마시며 내게 말을 걸었다. 제부는 참 신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왜 그리 당신을 못마땅해 했나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 내가 품고 있던 결혼 생활에 대한 고충들. 대화는 단순한 가족 간의 이야기를 넘어 더 개인적이고 메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내게 말했다. 제부, 나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근데 나 마땅히 갈 데도 없어. 그녀의 말에는 외로움과 슬픔이 동시에 배어 있었고 나는 그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의 상처받은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그녀를 보살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요. 평생 저랑 같이 살죠 뭐.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나만 믿어요.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의 미소는 고마움과 함께 어딘가 안도감이 담겨 있었고 그걸 보는 내가 오히려 보호받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을 보살핀다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부 말이 맞아요라고 말하거나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가 작은 간식을 사달라고 조르듯 애교를 부릴 때마다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다. 제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제부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했나 봐. 처형이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내 마음은 쉽게 흘려보내지 못했다. 그녀의 말과 행동이 계속 떠올랐고 나는 점점 그녀에게 감정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처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이었고 동시에 나만이 그녀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감정이 점점 더 커졌고 그녀가 내게 의지하는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는 결혼 5년 차로 올해 38살이다. 아내와의 관계는 권태기에 접어든 지 오래였다. 연애 3년, 결혼 5년을 합치면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관계는 처음엔 불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다. 이제는 아내가 여자로 보이기보다 단순히 내 아이를 품고 있는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처형이 이혼 후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처형은 첫인상이 강렬한 사람이었다. 도도하고 거침없는 말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나를 항상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살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면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세심함과 배려로 나를 챙겨주었다. 오래되어 구멍난 내 속옷을 보고선 백화점에서 꼭 맞는 새 속옷을 사다 준 그녀의 모습에 묘한 감정이 들었다. 김서방, 이건 너무 낡았잖아. 이왕 입는 거 좋은 거 입어. 그녀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처형의 매력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이었다. 그녀의 도도함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리고 어쩌면 나조차 몰랐던 나를 이해해주는 어떤 면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처형과 나는 따로 저녁을 준비하지 않고 옆에서 치맥을 즐기기로 했다. 술 기운이 올라올 때쯤 나도 모르게 농담을 던졌다. 처형은 참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아서 남자들이 보면 환장할 스타일인데 입만 다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교라도 좀 부려봐요. 그래야 남자들이 다가오기 쉽지. 암튼 처형은 쉽게 다가가기가 힘들다니깐. 처형은 나를 노려보며 한마디 했다. 뭐라고? 내가 왜 애교를 부려야 해? 이래서 내가 웬만한 남자들이랑은 안 맞는 거야. 하지만 화를 내던 그녀도 결국 내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얼굴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하지. 뭐 작정하면 다 넘어오겠지. 그 순간 그녀가 지은 미소는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다. 그 안엔 어딘가 자신감과 함께 어색한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두둥거렸다. 며칠 후 처형이 내게 넌지시 말을 꺼냈다. 밖에 나가서 기분 좀 풀고 싶네. 바람도 쐬고 술 한잔하면 더 좋고.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말했다. 언니 좀 데리고 나가서 바람 쐬게 해줘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게 우리는 부산 바닷가로 향했다. 그날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짧은 치마에 하늘색 원피스. 어디서 봐도 시선을 끌 만한 모습이었다. 오랜만에 꾸미셨네요. 기분 좋은 날 되겠는데요. 내 농담에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 정도면 제부가 돈 아깝지 않게 사주는 거잖아. 바닷가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내 앞 접시에 회를 올려주며 능숙하게 술잔을 채웠다. 먹어봐. 이거 진짜 신선하네. 평소와는 다르게 다정한 그녀의 태도에 이상하리만치 어색함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나는 그 분위기에 녹아들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물든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을 때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부, 경미랑 요즘 왜 그렇게 소원해? 무슨 일 있는 거야?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지? 그 말에 나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권태기 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녀는 내 말을 듣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부, 다른 여자 만나면 나한테 허락받고 만나야 돼. 알겠지? 바람이 허락받고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왜 처형한테 허락을 받아요? 내 농담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작정하고 덤벼들면
안 넘어오는 남자 없다니까. 그럼 제부도 꼬실 수 있다는 거네? 그녀의 눈빛은 장난기, 어린 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웃고만 있었다. 그래도 제부는 안 넘어올 것 같긴 하네. 재미없어. 그녀가 내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그저 농담처럼 넘길 수 없는 여운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그녀의 말과 미소로 가득했다. 처형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어쩌면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보고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처형이 아니었다. 그날 밤 바닷바람은 내 마음속 작은 불씨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처형이 우리 집에서 지낸 지도 벌써 2년이 되어간다. 그 사이 한 차례 2살 연하의 돌싱남을 만나 그의 집에서 3개월 정도 지내기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헤어지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우리 집이 자신의 집인 듯 자연스럽게 적응하며 지냈고 나에게 던지는 플러팅에 가까운 농담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점점 더 거리낌 없이 이어갔다. 처음에는 가족 간의 유머겠지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녀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듯한 그녀의 한마디, 무심한 눈빛, 스쳐 지나가는 손길이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다. 나 역시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기에 그녀의 행동은 더 크게 다가왔다. 의무감과 책임으로 유지하던 결혼관계는 권태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아내는 점점 나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상황에서 처형의 다정한 모습과 농담은 어쩌면 내가 잊고 지냈던 연애의 설렘 같은 걸 다시 일깨우고 있는지도 몰랐다. 문제는 나 스스로도 처형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더 깊은 관심으로 변해가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을 던지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나는 그 작은 행동들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그녀가 정말 의도적으로 선을 넘으려 하는 건데 나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혼란 속에서 내가 걱정하는 건 더 이상 그럴 리 없겠지 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정말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감정의 무게는 단순히 처형 때문만은 아니다.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애써 유지하려는 관계가 나를 옥죄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최근 들어선 이런 혼란 속에서 더 이상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마저 사라지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홀가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파고들었다. 내 연애 세포가 다시 깨어날수록 결혼이라는 제도가 점점 더 낯설고 버거운 틀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런 내 마음이 과연 처형을 향한 감정 때문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 때문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삶에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길은 과연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끝을 향해 가는 길인지. 분명한 건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터질 것 같다는